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탈환하고 또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중간 선거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어느 한쪽이 승리했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절묘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이번 2018 중간 선거 결과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엇갈리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번 중간 선거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죠. 네네. 제가 앞부분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앞부분을 좀 들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좀 총평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빅데이라는 말로 어제 중간 선거를 한마디로 규정을 했고요. 빅데이 그러면서 공화당이 굉장히 잘 싸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방 상원에서 승리를 얻었고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여론, 언론들이나 이런 그 선거 전문기관들의 어떤 예상보다는 네. 더 잘했다. 좋은 결과가 났다. 그래서 예상보다 선전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백만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공화당보다 훨씬 더 이 캠페인 자금을 잘 모았고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풍족한 상황에서 캠페인을 선거 운동을 했고, 공화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하원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잘했잖아요. 네. 지금 그 과반 의석을 넘어서서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탈환했는데,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은퇴하지 않고 선거 전에 나섰다면 지금 나타난 결과보다는 좀 더 공화당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민주당의 선전한 원인이었다는 그런 또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을 비롯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주에 11명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했는데 본인이 지난주에 지원한 11명 후보들 중에 9명이 당선됐다. 네. 승리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열심히 지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잘했다. 선전했다.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런 식으로 언론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신의 이번 중간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 객관적으로 보자면 앞서 그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만 가지고 누가 승리했다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모호하지만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했고,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켰는데 민주당과의 격차 갭은 더 벌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뭐 잘 싸웠다고 주장할 근거는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어찌됐건 이번 중간 선거는 흥행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했던 선거가 아니었나, 성공적이지 않았나. 역시 역대급 이슈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가지는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의회 전문지죠. 더 힐즈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대 그러니까 모던 타임의 그 중간 선거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았던 선거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더 이런 분석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충성파도 있었지만 역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반트럼프 현상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정도는, 민주당이 뭐 선전은 했지만 민주당이 이겼다. 어제 중간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애매하다. 더힐도 그래서 그 블루 웨이브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색깔이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푸른 그 파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푸른 물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더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전하긴 했지만 그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반면에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공화당과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일부 현역 그 연방상원 의원들이,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들이 이제 패배한 것,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연방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뭐 연방하원은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들 중에 은퇴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불리한
선거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는 야당에게 유리하니까 불리한 선거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화당도 뼈아픈 것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부 지역, 중북부 지역, 이 소위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죠. 러스트 벨트가 2016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러스트 벨트가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부, 중북부 러스트 벨트가 민주당 쪽을 다시 지지하는 이런 물론 뭐 그 공화당과의 그 표차가 크게 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고 반면에 그래도 중남부나 동남부의 소위 얘기하는 바이블 벨트 네. 그 아주 보수 기독교 예, 남부 지역 중에서도 중남부 동남부의 바이블 벨트는 건재로 확인한 것 그것으로 공화당은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러스트 벨트가 이번에는 민주당 쪽을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공화당도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그렇게 이 자화자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당에 분명히 프리미엄이 존재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여당으로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게리맨더링이라든가 주지사가 또 공화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포리티컬 코렉트네스 지난 8년간 오바마 대통령 집권 때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소문표도 어느 정도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또 일면에는 민주당 쪽에서 볼 때 비백인들이 결집했다. 백인들이 결집했다고 했는데 비백인들도 좀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여성이나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나섰고 어느 정도는 좀 결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서남부 지역에서 뭐 네바다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이런 지역이 또 텍사스도 그렇고요.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좀 텃밭 같은 지역으로 꼽혔었는데 그런 지역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 쪽으로 좀 변모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민주당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중간 선거를 보는 어떤 총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초 뭐 중간 선거 전에도요. 네.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네, 것이고 그렇죠.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네. 지역별로 선거 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러스트 벨트, 바이블 벨트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18 중간 선거 끝났고요. 근데 2018 중간 선거가 중요했던 것이 2년 후 2020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0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먼저 그 러스트 벨트 같은 경우 중부, 중북부, 북중부 뭐 이 지역은 2016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지역인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쓰라린 패배를 아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네.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미시건,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런 지역에서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러스트 벨트 지금 말씀드렸던 미시간, 오하이오, 뭐 위스콘신, 뭐 펜실베니아 이런 지역에서 수성을 하거나 또 공화당 의원 지역을 뺐는데 성공을 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러스트 벨트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것 이게 굉장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고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점이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인디애나, 노스다코타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상원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어떤 그 위상이 더 공고해졌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블 벨트로 보면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걸쳐 있는 주들이죠. 보수적이고 이곳에서는 바이블 벨트에 있는 주들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이제 진화론 수업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야말로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굉장히 그 원리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신교, 기독교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입니다. 뭐 미시시피, 유타, 엘라바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테네시, 조지아,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인데요. 네. 유타만 좀 중서부에 있고 나머지 주들이 전부 다 이 중남부, 동남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강세 유지했습니다. 네. 아마도 가장 강력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야 이 바이블 벨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러스트 벨트에서는 지난 대선과 달리 2년 만에 네. 공화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지지가 좀 옮겨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020 대선에서도 공화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 선거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8년 만에 가져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죠. 네. 물론 미국은 상원, 사하원 이렇게 양원제긴 하지만 네.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연방하원의 상임위원회를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방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뭐 여야 정당 원내 1당, 2당, 3당이 있어도 의석수에 따라서 위원장직을 좀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야당이 무슨 중요한 위원장 자리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요. 다수당에게 상임위원장 지위를 몰아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다 이제 갖고 가게 됐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이나 예산, 결산 정책 등을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것의 또 일환일 수 있는데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중요한 그 정보위라든가 네. 법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럼 이런 법사위원회나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러시아 스캔들 그 조사하고 있는 그 뮬러 특검 네. 등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의혹들에 대한 공세가 가능하죠. 지금 현재 뮬러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청문회라든가 네. 그런 것 등을 이제 연방하원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연방하원에서 그런 그 뮬러 특검을 좀 견제한다, 뭐 대놓고 견제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뮬러 특검의 그런 조사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을 흔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행정부에 대한 조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납세 기록, 구체적인 어떤 또 정부 사업 내역 이런 것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한 그런 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방상원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번 중간선거 전까지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견제라는 게 없었지만 네. 이제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화당에 주도하는 상원을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 권력이 균형이 이제 네. 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에서 이번에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부분을 짚어보라고 한다면 주지사 선거를 그렇죠. 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주지사 선거에서도 일단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굉장히 있는 거 의미가 있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주지사는 공화당 26명, 민주당 24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결과만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2명 더 많지만 당초에 공화당이 33명, 민주당이 17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7명을 좀 추가하는 그런 결과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또 그만큼 잃은 거죠. 7명을. 그래서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에서도 굉장히 그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스트 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곳에서 주지사 선거를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네.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주지사 선거를 공화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뭐 러스트 벨트 앞으로 2020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러스트 벨트에서 민주당의 선전이 눈에 띄고요. 특히 그 주지사 선거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2020 대선과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제 연방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연방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 그 연방하원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그런 것을 이제 또 주지사들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주지사가 33명, 민주당이 17명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의 선거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자연스럽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게 막 얽히고 네. 설키고, 그걸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게리맨더링으로 얽혀가지고 선거구가 굉장히 좀 공화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이 획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바로 잡으려고 할 것 같고요. 적어도 7곳에서 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7곳은 원래 공화당 주지사 지역이 이제 민주당 주지사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 이런 지역은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연방하원 선거에서 더 민주당이 앞으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점. 그래서 이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선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자체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 그만큼 민주당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또 미국의 정치가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게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뭐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싱턴 정치권은 이미 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미 좀 협치가 좀 사라진 지가 오래된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갈등이 커졌고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노는 그 서로가 서로를 격렬히 공격하고 비난은 할지언정 양당이 이렇게 초당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드물었습니다. 네. 그런 그 갈등이 갈수록 깊어졌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절정에 이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돼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더 정쟁이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하원이 이제 연방상원 견제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이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면 그것을 또 견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연방상원이나 연방하원에서 처리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지금도 뭐 사실 처리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이 양당에 갈려지니까 더더군다나 의회를 통해서 어떤 법안이 처리된다는 거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은 계속될 것 같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한 8년 동안에 거의 중요한 결정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다 행정명령으로 처리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워싱턴 정치권의 이런 분열, 갈등 양상은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트윗한 내용을 보면 벌써부터 민주당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서 쓸데없이 행정부 뭐 조사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세금 낭비일 것이고 그렇게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조사한다 그러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이 그런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을 또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정쟁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해서 연방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지금 상황 글쎄요. 워싱턴 정치권이 어디로 갈지는 정말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